오늘은 경향신문과 육아 전문 잡지 베스트 베이비 등을 출처로 아이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항상 밝고 활기차게 지내는 줄 알았던 아이들이 온갖 걱정과 시름에 쌓여 있는 거죠. 무심코 한 얘기인데 친구가 기분이 나빠져서 나를 따돌리지는 않을까? 우연히 길을 가다가 돌부리를 걷어차도 누군가 맞아서 큰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시험지 답안을 잘못 기재해서 점수가 안 나오지는 않을까 등등 어른 입장에서는 정말 별일 아닌 일들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심각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를 정서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아이의 슬픔, 불안을 받아주고 안심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의 부정적 감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는 총천연색으로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좋은 기분은 탐닉하고 걱정이나 불안, 분노와 같이 부정적 기분은 회피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감정적 상처가 클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구름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날은 예쁜 뭉게구름이었다가 어떤 날은 폭풍전야의 먹구름이 되기도 하죠. 우리의 기분이 이렇듯 자주 바뀌는 것처럼 아이의 걱정과 불안도 아이 자체가 아니라 흘러가는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지나치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무섭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혹시 무섭다는 아이의 호소를 엄살이라고 무시한 적은 없는지요? 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달래주기 바쁜가요? 아이가 갖는 불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불안이 알려주고 있는 위험 신호와 적절한 대처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아이가 걱정이 많은 이유를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아이가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경우입니다. 유전적으로 예민한 성격을 물려받아서 걱정이 많을 수도 있고 자라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모의 행동을 담기도 합니다. 둘째, 아이가 불안장애나 집중력 부족 및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불안장애가 있는 아이는 부모와의 분리불안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 평가에 민감하죠. 집중력 부족이나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아이의 경우 친구나 학업 문제를 걱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지능이 뛰어난 아이인 경우입니다. 똑똑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똑똑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생각이 더 많고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어서 아이의 걱정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을 살펴보죠. 그러면 아이의 걱정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이가 불안이 높을 때는 우선 부모가 자기 불안부터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위험성이 없는 환경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위험이 차단된 환경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환경입니다. 도로든 놀이터든 어디든 위험 요인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위험을 모두 차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모의 생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위험 요인에서 차단하려 할수록 오히려 아이들의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둘째, 아이에게 자신감을 키워줘야 합니다.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공의 경험과 칭찬과 인정,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아이에게 성공의 경험을 얻게 하고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이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핵심 비결입니다. 우선 성공을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작고 쉬운 도전 과제부터 주어서 차근차근 도전하면서 성공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는 작은 성공에 의기양양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갖게 되는 굉장한 자신감으로 무리한 도전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아이가 적절한 수준의 목표를 세워서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아울러 아이의 작은 성공과 변화를 아낌없이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요즘 부모들은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작은 일부터 결정권을 넘겨주면서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험을 하도록 돕게 되면 아이의 자신감은 크게 높아지게 마련인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가 해낸 일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긍정적인 면들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조언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은 실패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법도 배워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아이의 불안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불안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매사 걱정 근심이 꼬리를 물 때. 없는 걱정도 사서 하는 아이들이 있죠. 걱정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예측부터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처법을 살펴볼까요? 첫째, 계속 안심시키는 것은 효과가 적다. 집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계속해서 걱정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퍼붓는 아이에게 계속 대답하면서 괜찮을 거라고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불안하다고 했더니 부모가 다정한 말로 안심시켜주고 물도 떠다주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준다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애정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불안한 질문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오늘은 5번만 질문을 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보세요. 이후에도 계속 질문이 이어진다면 약속대로 끊어주어야 합니다. 둘째,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 아이가 매사에 걱정 근심이 많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자칫 부모가 아이 대신에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유혹에 빠지는데요. 이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지나친 통제뿐만 아니라 과잉 보호는 아이의 불안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부정적 양육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주고 만약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네가 할 수 있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해냈을 때 충분히 격려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셋째, 사소한 성공 경험을 늘린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걱정이 많은 아이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이라도 도전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두 번째 유형, 엄마 껌딱지, 분리불안 증세를 보일 때. 분리불안을 보이는 아이는 애착 대상인 엄마와 분리되거나 분리가 예상될 때 계속해서 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악몽을 꾸거나 엄마와 떨어질 때면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기도 하죠. 심각한 경우 분리불안 장애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니까 이러한 반응이 한 달 이상 계속되거나 또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전문의를 찾아서 아이의 상태를 진단받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장애로 진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마와 떨어질 때마다 극도로 불안해하고 어린이집에도 가기 싫어한다면 부모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대처법을 보죠. 첫째, 분리 상황을 줄인다. 아이가 심하게 불안해할 때는 일단 분리 상황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의 상태가 심하다면 가급적 떨어져 있는 시간을 줄이고 잦은 스킨십으로 애착을 쌓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엄마가 지금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미리 알리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아이가 더 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다독여야 합니다. 둘째, 신뢰감을 갖도록 미리 설명하고 약속을 지킨다. 집에서 화장실에 갈 때에도 아이에게 엄마 지금 화장실 갈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신뢰감은 분리불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열쇠죠.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어릴수록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조금은 힘들겠지만 어린 아이가 신뢰감을 가질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워 시도해본다. 아이에게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분리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집처럼 익숙한 공간에서 조금 낯선 사람과 같이 있기를 시도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낯선 사람과 집에서 같이 놀기를 시도하고 다음 단계로 엄마가 5분에서 10분 정도 나갔다 오는 동안 할머니나 아빠와 함께 있기라든가 할머니 집에서 엄마 없이 30분 정도 있기 식으로 단계를 높여가며 분리를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마다
재미있게 놀면서 기다렸네. 정말 잘했어. 라고 아이를 격려해 주세요.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아이라면 칭찬 스티커 등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유형, 소리나 환경 변화를 두려워할 때.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부터 천둥 소리까지 유독 소리에 민감한 아이가 있죠. 또 어두운 밤의 시각적 자극이나 모래놀이터처럼 촉각적 자극에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에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는 감각이 예민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대처법을 보죠. 첫째, 아이가 가장 편안해하는 환경 조건을 찾는다. 또래보다 유독 감각이 민감한 아이는 겁이 많다거나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일단 경험해보라면서 힘들어하는 환경에 무조건 내몰기보다는 아이가 어떤 환경을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지부터 파악해야 하겠죠. 둘째, 낯선 자극은 조금씩 서서히 접하게 한다. 아이가 편안해하는 환경을 알아본 뒤에는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며 새로운 자극을 경험하게 하세요. 촉각이 예민한 아이는 옷에 조금만 뭐가 묻어도 기겁하면서 벗으려 하고 낯선 것은 절대 만지지 않는데요. 이때는 엄마나 아빠가 먼저 밀가루나 모래처럼 아이가 거부하는 재료를 만지며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장난감 트럭에 재료를 실어서 아이 쪽으로 밀어보는 겁니다. 아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아이에게 트럭에 재료를 담아보게 하는 놀이를 하는 식으로 조금씩 흥미를 갖도록 해서 촉각 경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진이나 이야기로 미리 알린다. 낯선 곳에 갈 때는 미리 어떤 곳에 갈 것인지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때 아이가 호기심을 갖도록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요령입니다. 예컨대 동물원에 갈 예정이라면 하나도 안 무서워라고 말하기보다는 엄마도 처음에는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유형, 수줍음과 낯가림이 심할 때. 수줍음과 낯가림이 심한 것은 기질적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줍음은 사회적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과묵해지고 행동을 억제하려는 특성인데요. 이런 기질적 특성을 지닌 아이는 낯선 상황에서 쉽게 긴장하고 불안을 느낍니다. 밖에 나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바로 엄마 뒤에 숨고 집에서는 수다쟁이에 쾌활하다가도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어울리지 못하고 말수가 없어지는 게 특징이죠. 대처법은요. 첫째, 함부로 멍석 깔지 않는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에게 너도 노래해봐, 너도 나가봐 라면서 강요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 불안이 더욱 심해지고 한번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느끼면 이후에는 발표 불안이나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둘째, 못났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한다. 불안한 아이는 다른 사람의 반응, 특히 부모의 반응에 무척 민감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투와 표정을 금세 알아차리거나 과잉 해석합니다. 그러니 아이의 태도가 못마땅하더라도 내색하지 말고 지금은 보여주고 싶지 않구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겠지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셋째, 다른 아이를 평가하는 말을 삼간다. 부모가 다른 아이를 평가하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 쓰게 됩니다.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해도 저 애가 너보다 못하네, 네가 더 잘할 텐데 라는 식으로 비교 평가하는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 대신 열심히 하는구나, 연습을 많이 했나봐 등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상황극으로 연습한다.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라고 자꾸 지시하기보다는 상황극을 통해서 미리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역할 놀이를 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이와 어떤 상황을 미리 정한 다음에 인사하기, 질문하기, 같이 하자고 말해보기, 도와달라고 말하기 등을 놀이하듯이 연습하게 하세요. 다섯 번째 유형, 거미, 강아지 등 특정한 대상을 무서워할 때. 거미나 뱀 같은 동물, 과일, 꽃, 풍선, 높은 곳 등 아이들마다 무서워하는 대상은 무척 다양한데요. 이런 공포가 심하게 지속될 경우에는 특정 공포증으로 진단받기도 합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대상이 다소 모호하고 광범위한 반면에 특정 공포는 대상이나 상황이 명확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대처법을 살펴보죠. 첫째, 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파악한다. 무서워하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 생활을 하지 않는 한 뱀에 대한 공포를 일부러 이겨내봤자 그다지 쓸모가 없겠죠.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아이가 좀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아직 키도 작고 힘도 약한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상에 많은 것이 공포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니까요. 둘째, 특정 대상과 관련된 기억을 되짚어본다. 공포를 느끼는 대상과 관련한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되짚어보세요. 실제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닌데도 아이가 상황을 오해해서 공포심으로 자리 잡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기억은 안전한 상황에서 떠올려 얘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치유됩니다. 만일 아이가 오해했다면 그때 하필 큰 소리가 나서 더 놀랐구나, 그때부터 무서워했구나 라는 식으로 전후 관계를 바로잡아서 얘기해 주세요. 셋째, 공포 대상을 조금씩 접해본다. 불안이나 공포에 대처할 때는 그 대상을 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이가 곤충이 무서워서 나들이를 거부할 정도라면 먼저 곤충이 나오는 만화나 그림책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곤충 인형 만져보기, 곤충 도감 보기, 실제 곤충 관찰하기 등 단계를 높여가도록 하세요. 단 아이가 거부하면 억지로 시키지는 마세요. 네, 유형별 대처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대로 아이의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도록 돕는 일은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부모는 많은 부분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